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오전 9시부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한반도 현안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우수경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인 9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통화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통화는 지난 8일 새벽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확정된 지 나흘 만에 이뤄지는 겁니다. 아직 통화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첫 통화인 만큼 먼저 축하 인사를 건네고 경제 협력 확대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하는 SNS 메시지에서 같이 갑시다라는 문구를 넣은 바 있는 만큼 이번 통화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 비핵화 방안 등 한반도 정세 논의도 우선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통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한 만큼 K-방역 등 방역 협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해온 기후변화 대응도 한미 간 중요한 논의 대상입니다. 앞서 지난 8일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했고 다음 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미국 대선 결과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어떤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바이든 당선인 측과 다방면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미 제한 군인의 날을 맞아 한국전 기념비에 헌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시각 국립묘지에 참배하는 등 대선 이후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태극기가 선명하게 휘날리고 그 아래 한국전 기념비에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부부 헌화합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다 숨지거나 실종된 600명의 장병 이름이 새겨져 있는 기념비입니다. 조촐하고 소박한 이 행사엔 퇴역한 82 공수사단 노병들이 대통령 당선인을 맞았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왜 한국전 기념비를 찾았는지 공식 설명은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한국전 기념비는 바이든 당선인 자택과 가깝습니다. 비오는 궂은 날씨 무명용사비에 헌화하고 자리를 뜰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 오는 비 다 맞았습니다. 의장대가 대통령을 안내했고 대통령은 헌화 후 아무 말 없이 국립묘지를 떠났습니다. 현역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헌화했는데 시간은 거의 같았습니다. 당선인 나왔지만 아직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세 주에서 개표 중입니다. 바이든이 500만 표 넘게 앞서고 있는데 차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조지아주는 개표 중이지만 재검표를 결정했습니다. 차이가 0.3%포인트로 13,000여 표 찹니다. 2000년 이후 미국 선거에서 재검표로 표 차이가 변한 최대치는 2,600표였다고 미 선거개혁단체 페어보트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바이든이 승리한 미시건주에서 불법적인 투표가 집계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당선인 인정 못 받으면서 인수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행정부 현안 브리핑 못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성 1호기 관련 수사와 관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망으로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자리에서 물러나 정치를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계현우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월성 1호기 관련 수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했다며 윤석열 총장의 행보를 지적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다녀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런 수사들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추미애 법무장관도 정광석화처럼 진행되고 있다면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과 19년 같은 사안 3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당시엔 경영상 판단이다, 위법, 부당하지 않다며 각하했는데 이제 와선 권력형 비리처럼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하 처분을 했던 것을 정치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표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의 수사다. 정치 중립성을 잃었다며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검찰을 정치로 뒤덮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정치를 하려면 사퇴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국민의힘은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를 흔들지 말라며 추 장관이야말로 사퇴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검찰이 손 놓고 있는 것이 오히려 바로 직무유기이고 이 같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다면 이것은 바로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특수활동비에 대해 추 장관은 자신이 쓴 적은 없다면서도 장관이 쓰는 게 문제되진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윤 총장은 자숙하고 추 장관은 점잖았으면 좋겠다며 양쪽의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개연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 씨가 운영 중인 회사의 과세 자료를 우선 확보했는데요. 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이 되면서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의 과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서울 서초세무서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코바나 컨텐츠가 수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사팀은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코바나 컨텐츠의 매출 규모 변동과 자금 흐름 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앞서 수사팀이 지난 9일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과 협찬 기업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 등이 주요 증거들을 임의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강제 수사에 착수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수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아무 근거 없는 무리한 의혹 제기에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이번 수사와 관련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달 대검 국정감사에서 해당 전시회는 이전부터 준비해온 것이었고 오히려 규모를 줄였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128명, 해외 유입은 15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안다현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8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15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52명, 경기 34명 등 수도권에서 86명이 나왔고 이외에도 전남, 충남 등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38명으로 모두 25,404명이 격리 해제돼 현재 2,051명이 격리 치료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3명이며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487명, 치명률은 1.74%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일주일간 국내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는 날이 나흘이나 지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과 학교, 모임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해외를 통한 위험 요인도 여전하다면서 이러한 확산세가 계속되면 확진자 수는 언제든지 급격하게 늘 수 있어 긴장감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기본적인 수칙을 일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대중교통,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센터와 요양시설, 철도역 등 공공장소에 유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와 높은 시민의식이 가장 훌륭한 백신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최근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의 테러가 잇따랐는데요. 이번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폭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이 주최한 외교 행사를 노렸습니다. 박석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구 도시 제다에서 어제 오전 폭탄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이 주최한 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식에 폭발물이 날아든 겁니다. C'est compliqué quand vous avez une foule qui sort avec des cris. C'était la seule porte de sortie. C'était la panique générale. 당시 행사에는 영국과 그리스 외교관들도 참석 중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공격으로 4명이 다쳤다고 보도한 반면 사우디 정부는 그리스 영사관 직원 1명과 사우디 국적 경비원 1명 등 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وأضافت أن الاعتداء أسفر عن إصابة أحد موظفي القنصلية اليونانية ورجل أمن سعودي بإصابتين طفيفتين.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비겁하고 정당하지 않은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하면서 사우디에 체류하는 자국민에게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우디 제다에서는 지난달 29일에도 한 사우디 남성이 프랑스 영사관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또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의 테러가 잇따르는 등 프랑스 주간지에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둘러싼 프랑스와 이슬람 간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옵티머스 펀드가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니 안심하라며 모은 돈이 5천억 규모인데요. 금융감독원이 실사를 한 결과 최악의 경우 400억 정도만 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월부터 진행된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의 실사 결과는 예상대로 처참했습니다. 예상 회수율은 7.8%에서 최대 15.2%, 투자 금액을 감안하면 회수금은 최소 401억 원에서 최대 783억 원입니다. 60대 이상이 7, 80% 되지 않습니까? 노후 자금이라든가 안전하다고 들어간 자금이 혹시 배상액이 적을까 봐 특히 그 노령자분이나 그 대금이 급하신 분들은 더 가슴 아파하죠. 전체 펀드의 3분의 1가량인 1,600억 원은 횡령과 펀드 돌려막기 등으로 이미 사라졌습니다. 실사가 가능했던 금액은 나머지인 3,500여억 원. 옵티머스는 이 돈을 63개 투자처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 기업은 물론 인허가조차 못 받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동산 개발 기업 등이 다수였습니다. 액수로 따져보니 80%가 넘는 2,900억 원이 회수를 장담할 수 없는 C등급에 투자됐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 회수가 가능한 AB 등급은 다 합쳐도 16% 정도에 그쳤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실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현재 회수 가능 금액을 평가할 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쟁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에게 감독 소홀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분쟁 조정도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떠맡길 게 아니라 자신들이 조사했던 결과를 가지고 전액 배상, 계약 무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한편 옵티머스 펀드의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사 기준을 적용하면 1,000억 원 이상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며 피해 고객들에게 돌아갈 배상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충남 천안시 백석동 종합운동장 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버스 2대를 포함해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승객과 통근버스에 타고 있던 근로자 등 7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는 통근버스가 앞서가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으면서 일어났고 이 사고 충격으로 시내버스와 전방의 택시 등이 잇따라 부딪히면서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약화되며 코스피 지수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에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4.75포인트 하락한 2481.12에 코스닥은 5.59포인트 오른 845.4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으로 개선됐던 투자 심리가 주춤하는 가운데 부진했던 기술주는 반등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팔자세가 유입되며 소폭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하루 만에 하락 반전했고 진에어는 보통주 1,500만 주가 추가 상장된다는 소식에 내림세입니다. 반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교촌 F&B는 약세로 출발했지만 이내 상승 반전에 성공했고 올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시젠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11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진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소카 현립 어린이병원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온라인 진료를 도입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11살의 다이치입니다. 석 달에 한 번 이 병원에 다니는데요. 나고야에서 이곳까지 편도 2시간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부담을 줄이고자 온라인 진료를 신청했습니다. 接触を少なくするためには本当にこのオンラインっていうのはすごくありがたい。 하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도쿄의 이 내과 의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진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병원 경영 면에서는 힘들다고 합니다. 온라인 진료는 대면 진료처럼 촉진 등이 힘들어 환자를 진료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지만 진료 수가가 대면 진료보다 더 낮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독일은 현재 부분 봉쇄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봉쇄 대상에서 제외된 교회들 가운데 일부는 자발적으로 문을 닫는 대신 신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식 교회를 마련했습니다. 라인란트 팔츠주 록사임의 한 교회 목사가 어딘가로 이동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인근 마을의 넓은 운동장. 곧바로 차량 뒤 소형 트레일러가 변신을 시작합니다. 트레일러의 벽면을 열어 세워주고 접혀있던 테이블을 펴니다. 스피커와 파이프 오르간의 상태도 확인합니다. 초를 켜고 전원을 연결해주면 변신 완료. Sicherheit so, dass Kirche in letzter Zeit wenig hat von sich hören lassen. An manchen Orten, an anderen Orten aber nicht. Wir wollen zu den Orten gehören, die nicht schweigen in der Zeit und sich zurückziehen, sondern wir wollen, wie Sie hier sehen, rausgehen, dahin, wo die Menschen sind, wo sie hinkommen können.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야외에서 모임을 하다 보니 참여 인원도 코로나 이전보다 많습니다. Ich finde das in der Form, das was draußen machen können, als Angebot sehr gut, weil in die Kirche selbst würden wir nicht gehen zurzeit. Ich finde es auch toll. 잠시나마 주민들 간 모처럼 자연스러운 만남도 가능해 이 이동식 교회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2세기에 건립된 앙코르와트 사원은 아름답고 웅장한 돌탑들로 유명하죠. 문제는 사음으로 만들어진 이 돌탑 틈새에는 조그마한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탑 틈새에 박혀 자란 나무 뿌리와 가지들이 탑을 훼손시킬 수 있어 1년 내내 정원사들이 이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가느다란 사다리 하나에 의지해 수십 미터 높이의 탑에 올라 작업을 하는 모습이 아찔합니다. 위험하지만 사명감으로 일한다고 정원사들은 말합니다.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원인데요.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정원사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이 거대한 사원의 웅장함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화재 발생을 알리는 비상벨 소리가 나면 소방대원들은 신속히 출동하죠. 훈련 상황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중국 소방대원들의 기민한 모습이 포착된 영상들이 화제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부상자 이송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울린 비상벨. 실제 상황이 벌어지자 부상자 들것 주변 대원들이 급박하게 움직입니다. 들것에 몸이 묶인 소방대원도 혼자 끈을 풀려고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들것을 등에 업은 채 뛰어갑니다.
어린이들에게 소방 교육을 하는 중에 갑자기 벌어진 실제 상황. 비상벨이 울리고 출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0초. 교육을 받던 어린이들은 영문을 몰라 두리번거리기만 합니다. 에어로빅 수업 도중에 비상벨이 울리면 어떻게 될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원들이 모두 출동하고 헤드폰을 끼고 앞에서 동작을 선보이던 에어로빅 강사는 뒤늦게 혼자 남았다는 사실을 알고 어리둥절해합니다. 갑자기 벌어지는 실제 상황에 응하는 소방대원들의 모습을 이 영상들은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지난달 16개월 된 아이가 병원 응급실에 심정지 상태로 실려왔다가 끝내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학대치사 혐의로 입건된 아이 엄마는 구속됐습니다. 당시 멍뿐만 아니라 쇄골과 가슴뼈가 부러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16개월 딸아이를 숨지게 한 엄마 A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아이는 왜 방임하신 거예요?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법원은 아동 학대치사와 상해 그리고 방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마사지하다가 멍이 들었고 소파에서 떨어졌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나온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숨진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병원에 실려왔을 때 이미 쇄골과 가슴뼈 등도 부러져 있는 등 복부 외에도 몸 곳곳에서 외부 충격이 가해진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이웃 주민은 사건 며칠 전부터 A씨 집에서 몇 시간씩 큰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시간 한 3, 4시간 연속으로 계속 너무 다투는 소리가 들리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서 그냥 길을 막아버렸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부싸움은 아니고 신랑은 없었더라고요. 숨진 아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관계자도 첫 학대 신고 이전에 다른 아이들보다 확연히 자주 볼이나 이마 등이 멍든 채 어린이집에 왔었다라고 KBS에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어린이집과 병원 등에서 3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한 양천경찰서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음주운전자를 미행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시내버스 안에서는 일부러 넘어져 돈을 뜯어낸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이 사고를 당한 척 어설프게 연기하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덜미가 잡혔습니다. 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유흥주점 지하 주차장 출구. 주변을 서성이던 남성이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에 부딪힙니다. 다리를 다친 것처럼 보이지만 고의로 낸 사고였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걸 알고 부딪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흥업소 주변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사람들을 미행했다가 지하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보고 시내 버스에 오르는 승객. 요금을 낸 뒤 버스가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쓰러집니다. 놀란 버스 기사가 다가가 승객의 상태를 살핍니다. 이 승객,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남성으로 버스에서도 일부러 넘어진 겁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요금을 현금으로 내게 되면 잔돈을 받게 되는데 이 남성은 잔돈을 확인하며 시간을 끄는 수법으로 버스가 출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며 7차례에 걸쳐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평상시처럼 운행을 하는데 노약자도 아니고 젊은이가 그래 넘어진다는 건데 진짜 황당하더라고. 말로만 듣더니 진짜 뭐 교통범죄 이거 사기에 내가 당하는 거라 그런 감이 바로 오더라니까요. 가로챈 돈은 인터넷 불법 도박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사고 후 바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고의 사고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대전의 사립학교인 남대전 고등학교 법인 이사장이 학교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녹취록에는 욕설은 기본이었고 살을 빼지 못하면 그만두라는 인격 모독성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남대전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A씨. 수년 동안 학교 법인 이사장에게 욕설과 협박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밥을 떠먹여 떠먹 처먹고 앉았네. 너 인마 작업을 지으려면 제대로 써.
체중을 빼지 못하면 그만두라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거 5kg 뺀다는데 지중이 없잖아, 이 사람아. 약이 안 싫은 거지? 어? 그럼 그만둬. 내일 날짜로. 제 살 빼겠습니다. 몇 킬로인데? 네가 빼는지 안 빼는지 어떻게 알아 지금? 결국 직원 A씨는 대전시 교육청과 경찰에 학교법인 이사장을 고발했습니다. 먹여 살릴 가족도 있고 참고 버티면 지나가겠지 싶어서 기다렸던 건데.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직원은 백지사직서까지 강요당했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좀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일단은 뭐 사직서를 강요하는 거 강요를 하셨고요. 그리고 가끔은 제가 듣다 보면 약간 좀 인격 모욕적인 그런 발언도 하셨던 것 같아요. 학교 이사장은 본인이 한 말은 맞지만 직원의 건강과 업무 능률을 위해서였을 뿐 강요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직원에게 그만두라고 강요하신 게 여기 녹음에 있거든요. 혹시 제 말씀 맞아요. 너무 뚱뚱하기 때문에.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학교 이사장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커서 거의 매일 방송을 통해 건강관리 잘하라는 멘트 들으실 텐데요. 오늘 역시 일교차가 극심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체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평년 이맘때보다 포근해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 지역은 영하로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올라도 많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전국 대부분 지방이 20도 가까이 올라 특히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무려 20도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의 건조 경보가 서울 동부권과 강원 영동, 경상도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건조 경보 지역은 실효습도가 25% 아래, 건조주의보는 실효습도가 35%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건조함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이렇다 할 비 소식 없이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지만 경기 남부와 세종시, 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무려운 곳이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강릉과 광주, 부산 2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고요. 평년 이맘때보다도 2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크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 정도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